네, 신규 확진자가 168명을 기록하면서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 168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누적 확진자는 21,01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는 거고 지난 이틀간은 100명대 후반이었는데 어쨌든 30명가량이 더 줄어서 100명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30일 날 우리가 강화된 2단계, 2.5단계라고도 하는데 이 시행한 이후로 지금 7일째거든요.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벌써 지난달에 했던 2단계 상향, 전국적인 상향 등의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8월 27일 441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도 많이 줄어서 뭐 30%, 40% 정도의 이동량 감소,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의 감소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줄고는 있고 또 아마 내일하고 모레 사이는 주말 효과가 있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화요일 날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100명대 초반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뭐 희망적으로는 주말 정도까지 즉 금요일 정도까지 한 100명 이하까지만 내려가 준다면은 이게 뭐 완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 비율이 결국은 23%까지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좀 해이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잘 유지하고 피로감 없이 할 수 있느냐. 지금 9시 이후에 전혀 음식을 취식한다든지 하는 일이 불가능하니까 네. 다들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네. 또 점점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라도 잘 하시면 이번 추석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2.5단계 이것을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런데 안심하는 순간 또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확진자 168명 가운데 이제 국내 감염이 158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모두 10명입니다. 국내 감염자 가운데 수도권에서 112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수도권 그래도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수치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감소 추세는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양성률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 자릿수로 올라갈 때 약 1%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네. 막 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0.9%까지 떨어졌고요. 또 서울에서의 이게 양성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4%대에서 한 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양성률이라 하면은 진단을 받은 전체 수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사실은 의심 환자 중에서 확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통 하루에 한 2만 건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말 8월 초까지만 해도 뭐 15,000 뭐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2만 건 정도는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진단검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좀 계속 된다면은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와 검사 수가 좀 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군요. 자, 앞서서도 짚어주셨는데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최초 감염원이 신속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로구 아파트에 대한 역학조사도 그렇고요. 양천구 탁구장발로 퍼진 집단 감염 역시 최초 확진자의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것 자체가 좀 한계에 지금 직면한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을 때 그 동선을 다 찾아가면서 결국은 격리하고 또 진단하고 조기 치료함으로써 사망률도 낮추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서울 수도권에서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전파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7월 말 8월 초에 이 휴가 기간 또 긴 장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폭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서 지금 이 유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숫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감염원을 처음에 몰랐을 때 그 감염원을 계속 찾아간다고 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 즉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마지막에 확진이 된 사람이 한 사람 무리로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의 고리가 끊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 서울만 보면은 뭐 40%를 넘어가는 숫자도 나왔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어제 그제 24% 뭐 오늘 23%이라서 이게 20% 이내로 잘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사실 우리 방역 당국의 목표는 5%였거든요. 이것이 뭐 5%를 넘어간 지는 한참 됐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회의감을 갖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 두기의 이 정도에 따라서 사람과의 접촉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발로 인해서 많이 확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태원발 이후부터 계속해서 무증상 감염자는 있어 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태원 그 클럽발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선을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 통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남은 환자들이 결국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8월 달에 들어와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사랑제일교회발 또 이 8.15 집회발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의 전파는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찾아낸다기보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그 자발적인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거리두기라는 이 방역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 N차 감염을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라는 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사람 사이의 거리가 떨어질 때 또 우리가 마스크라는 방벽을 잘 쳤을 때 이것이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일 수 있죠. 네.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잡히게 되면 사라지지 않나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번에 좀 잡히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 일단 이렇게 대규모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N차 감염으로 가면은 어디선가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지금은 대규모 발생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소규모로 일어나는 발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여러 군데 뭐 카페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혹은 방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통제라는 것은 통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2단계냐 3단계냐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해이해지느냐 경각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풍선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잘 잡지 못하면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아마 거리두기로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당초 내일까지였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2단계는 2주 동안 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만큼 거리두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5단계 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이번에 일부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그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빵집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모여서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은 전부 취식은 못하게 하고 포장 배달만 하게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학원들 중에서도 뭐 지금 9명의 교습 수업까지는 됐지만 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그 수업을 듣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법보다도 지금은 모이지 않는 것. 방역복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지면 산다. 즉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 즉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만나지 말고 오로지 내 가족들하고만 지금 한두 주일만 잘 지내면은 이것이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2.5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강화된 지금까지 좀 모자랐던 부분들을 좀 보충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부분들은 편의점이라든지 어디서 네. 술을 사서 아무도 없는 공간들에서 넓은 공간들에서 술을 계속 마시는데 술 마시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는 건 어디서 마시든지 결국은 감염의 위험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좀 집에서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코로나 시대는 흩어지면 산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시행하는 도중에도 혹시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이게 되면 단계를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앞서서 이제 뭐 100명 이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게 뭐 어느 정도 떨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00명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50명 이하로 가면은 이제 완화된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00명이 넘어가면은 이것은 2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0명 이하 정도로만 떨어져 준다 그러면은 방역 당국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 또 의료 체제가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최근에 하루 이틀간은 중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며칠 네. 전만 해도 20명, 30명씩 늘었는데 어제 그제는 3명, 2명 이렇게 늘어서 지금 159명이거든요. 이 숫자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인데 지금 8월 말경부터 계속 400명씩 막 생겼을 때 이 환자들이 지금쯤 중환자가 돼서 그 7일에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중환자로 발전할 수가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이 치료에 대한 굉장히 그 노하우가 많이 생기셔갖고 지금 고령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환자로 가지 않게끔 잘 치료를 하고 계셔서 아마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이게 지금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고 즉 우리가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하면 이렇게 중환자로 잘 안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환자로 갈 수 있는 즉 이 다음 주가 되면서 중환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중환자실을 많이 확보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의료진들의 노고가 대단합니다. 조금 시간이 남긴 했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1년에 한두 번 흩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모일 수밖에 없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명절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궁금해요. 일단 지금 8월 중순까지 이 2.5단계라는 것이 가게 13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이후가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13일까지 100명 이하로 잘 잡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제 또 해이해지게 되면은 이 9월 말 또 이제 추석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기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추석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대이동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하고 화투치고 차례 지내고 그러면서 감염이 되면은 이것도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말까지의 이 환자 추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적인 이동 금지라든지 뭐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민주적인 방역이 계속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올해 추석은 웬만하면은 원격으로 즉 화상 통화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역귀성 하시는 부모님들도 올해는 오시지 마시고 전화로 통화를 하시고 내년 뭐 설 정도까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내년 설까지라도 잘 이것이 조절이 된다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백신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 추석이 굉장히 우리 방역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얼마나 호전될 수 있는지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버리는지 이것이 아주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향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왜 미리미리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항상 아쉬운 마음이 더
크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집단 감염 사례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광화문 집회발로 비롯해서 대구의 이제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집단 감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두 25명이 참석했는데 22명이 확진이 됐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N차 감염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방문 판매라든지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의 아주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좁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설명회들을 하면서 뭐 환기라든지 이런 것도 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번 경우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과 접촉한 네. 이 주최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네. 이것을 막으려면은 결국은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데 가시는 걸 꼭 막아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행사 자체를 지자체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통제를 하고 금지를 하고 해도 이거 지금 막아지지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고령자분들이 많고 또 이 확진이 된 이후에 진단도 지금 빨리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병원의 감염도 이제 계속 우려가 되는데 뭐 환자가 확진 받은 것도 그렇고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위험 환자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 병원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중환자실은 뭐 더 하겠죠.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서울 시내 해민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병원들에서 지금 적어도 7개 이상의 병원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 여러 병원들이 지금 폐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병원의 폐쇄뿐만 아니라 지금 인력 부족도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시는 의료진들이 있으면은 병원 자체에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조심하고 방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특히 원내 감염에 있어서는 이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줘야 되고 또 이 직원들 같은 경우들도 격리가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밖에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특히 원내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층까지 갔느냐. 네. 보통 층별로 잘 방역을 하고 있고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계속 원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병원에서의 이 원내 감염을 조절하는 것은 감염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환자들은 입원해 있을지 몰라도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같으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오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천지 때에 있어서도 대남병원, 청도의 대남병원이라는 데에서 대표적인 예가 네. 거기서 한 100명 이상의 환자들 중에서 90% 이상 사망했거든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해서 앞으로도 병원에서의 원내 감염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즉 발생하는 것까지는 못 막을 수도 있지만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잘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이후 조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 해민병원 같은 경우에는 격리 조치 위반했다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의 원내 감염이라는 것은 결국 접촉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접촉자들은 전부 격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격리가 코호트 격리 같은 것을 했을 경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퇴근하게 되면 그것은 격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가면은 결국은 접촉자들을 다 찾아낼 수 없는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 경로가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즉 발생 이후에 초동 내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완벽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역학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병원이 어려운 부분은 병원을 폐쇄하게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고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 격리를 시키다 보면 의료진 자체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걸 역학조사에서 확실하게 밝혀서 어디까지 격리하고 어디까지 폐쇄하고 언제 문을 다시 열 수 있는지 이런 기준 또는 이런 준칙
조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좀 아찔한 일이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성들만 골라서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다고 하고요. 물론 다행스럽게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사람에 접촉할 경우 누구나 다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마스크만 쓰고 있지 않아도 좀 불안한 느낌이 항상 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침을 뱉는다고 그러면은 그 침이 나한테 묻었을 때 감염된다는 우려가 생기고 공포가 생긴다는 것은 이건 거의 폭력의 가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좀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필요한 처벌은 내려지겠지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워낙 1월 말부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보건도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렇게까지 확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공포감, 피로감, 뭐 여러 가지 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2주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감염된 사람, 또 확진된 사람, 치료 완치된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여러 가지 공포, 우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또 올해 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아서요. 내년까지 가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코로나의 직접적인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즉 네. 우리가 우울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죠. 뜻하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어떻게든 실내에서 사람들하고 또 접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방법들을 각자 개인이 잘 개발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울하지 않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좀 현명하게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